예술가 하면 보통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골방에서 가난하게 고뇌하는 모습이나 죽어서야 비로소 빛을 보는 비운의 천재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인물을 통해 예술계에 아주 깊숙이 뿌리 박힌 굶주린 예술가라는 고정관념을 완전히 산산조각 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알던 편견의 완벽한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 바로크 미술의 거장 피터 펄 루벤스에 대해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예술적 천재성은 무조건 가난이나 사회적 고립, 그리고 생전의 무관심과 세트라고 생각하시나요? 역사 속 많은 화가들이 그런 팍팍한 삶을 살았던 건 사실이죠. 그런데 루벤스는요, 진짜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는 당대 유럽에서 손꼽히게 돈이 많았고 엄청난 권력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으며 심지어 서로 으르렁대던 두 명의 국왕으로부터 나란히 기사자기까지 받은 인물이거든요. 어릴 적 보셨던 애니메이션 플란다스의 개, 다들 기억하시죠? 주인공 네로가 안트베르펜 대성당에 걸린 명작 십자가에서 내림을 한 번만 보는 게 평생 소원이라며 결국 추위 속에 파트라슈와 얼어 죽잖아요. 예술을 향해 목숨까지 바치는 이 슬프고 신화적인 이야기와는 달리 정작 현실에서 그 그림을 그린 루벤스 본인은 어땠냐고요? 직접 설계한 어마어마한 대저택에서 떵떵거리며 살면서 유럽 전역의 궁정을 제 집처럼 드나든 그야말로 막강한 부와 권력의 아이콘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던 이야기와는 완전 딴판이죠? 그의 삶을 보면 말 그대로 수직 상승의 연속입니다. 1577년 종교적 혼란을 피해 망명지에서 태어난 그는 1600년에 훌쩍 이탈리아로 떠납니다. 거기서 티치아노나 카라바조 같은 거장들의 스킬을 스펀지처럼 쫙쫙 흡수하죠. 그러다 1608년 어머니가 편찮으시다는 소식에 고향 안트베르펜으로 돌아오는데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단순한 화가를 넘어 유럽 전체를 호령하는 거대한 문화적 권력자로 초고속 성장을 시작합니다. 자, 그럼 그가 도대체 어떻게 그런 성공을 거두었는지 첫 번째 파트인 루벤스 컴퍼니의 설립, 일명 기업형 예술공장 시스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루벤스라는 인물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를 다락방의 고독한 천재가 아니라 고도로 조직화된 기업의 최고 경영자, 즉 CEO로 보셔야 합니다. 유럽 전역에서 쏟아지는 막대한 주문을 감당하려고 아예 자신의 공방을 기업형 공장처럼 돌렸거든요. 여기 숫자 보이시나요? 무려 3,000점 이상. 이게 그의 공방에서 만들어낸 총 작품 수입니다. 50년이라는 활동 기간으로 나누어 보면 매년 28점에서 30점에 달하는 대형 걸작들을 꾸준히 뽑아냈다는 계산이 나와요. 모든 걸 수작업으로 해야 했던 17세기에는 정말이지 말도 안 되는 기적 같은 생산성이죠. 이 엄청난 작업량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바로 철저한 분업과 조립 라인 시스템 덕분입니다. CEO인 루벤스가 큰 틀에서 구상하고 초기 스케치를 쓱쓱 던져주면 안토니 반 다이크나 프란스 스나이더스 같이 그 자체로도 이미 레전드급인 20여 명의 에이스 조수들이 배경과 디테일을 꼼꼼하게 채워 넣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 루벤스가 딱 나타나서 활용점정으로 몇 번의 붓질로 생명력을 풀어넣고 서명을 남기면 비로소 루벤스의 걸작이 탄생하는 구조였던 거죠. 당대 사람들이 이곳을 루벤스 회사라고 불렀던 이유를 아시겠죠?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남자가 남긴 말로 전해지는 문장을 한번 보세요. 세상과 불화하며 고독을 씹는 낭만적인 예술가의 모습이 보이시나요? 전혀 아니죠. 오히려 다소 냉혹할 정도로 철저한 자본가 마인드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는 자기의 재능과 부를 신이 주신 축복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스스로의 가치가 얼마나 뛰어난지 정확히 알고 그걸 돈으로 또 권력으로 극대화할 줄 아는 진짜 수완 좋은 비즈니스맨이었던 겁니다. 이제 화가 루벤스를 넘어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가 보죠. 붓과 외교 그리고 선전. 이른바 왕의 특사로 활약한 루벤스입니다. 그는 화실 안에만 얌전히 틀어박혀 있기에 너무 유능했습니다. 그의 두 번째 직업은 무려 국제 외교관이었어요. 당시 툭하면 전쟁이 터지던 시대였는데 평화주의자였던 그는 한 손엔 군주들에게 바칠 화려한 그림을, 다른 한 손엔 비밀 평화제언서를 들고 위험한 유럽 궁정들을 넘나들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셀럽 예술가라는 타이틀이 일종의 완벽한 외교적 프리패스 여건이 되어준 셈이죠. 특유의 사교성과 다국어 능력으로 스페인과 영국 사이에 80년 전쟁 평화협상까지 떡하니 이끌어냅니다.
그 공로로 서로 적국이었던 스페인의 펠리페 4세와 영국의 찰스 1세 양쪽 모두에게서 기사자귀를 받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남기죠. 캠브리지 대학 명예 석사 학위는 덤이었습니다.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스펙 아닌가요?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그에게 1621년 예술과 정치 선전이 결합된 역사상 가장 까다로운 프로젝트가 주어집니다. 바로 마리드 메디치의 의례였죠. 프랑스 왕비이긴 한데 이탈리아 출신에다 자기 아들이랑 권력 투쟁까지 벌이느라 대중과 귀족 모두에게 극도로 미움을 받던 한마디로 비호감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그 흠결 많고 인기 없는 인생을 찬양하고 포장하기 위해 루벤스에게 무려 24점짜리 초대형 기림 연작을 맡기게 됩니다. 여기서 루벤스가 보여준 해결책이 기가 막힙니다. 아예 현대적인 의미의 정치적 시각선전불, 즉 프로파간다를 창조해버린 건데요. 왕비의 그저 그렇고 실표투성이인 행적들을 있는 그대로 그렸을까요? 절대 아니죠. 아테나, 아폴론 같은 그리스 로마 신화의 웅장한 신들을 화면 곳곳에 등장시켜서 그녀를 보호하고 축복하게 만들었습니다. 평범한 사건에 신화적인 필터를 씌워버린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왕비의 치명적인 정치적 약점은 싹 가려지고 그녀의 통치가 마치 신들이 점지해준 성스러운 운명인 것처럼 완벽하게 포장된 겁니다. 이쯤 되면 도대체 그림을 어떻게 그렸길래 이 모든 게 가능했을까 궁금해지시죠? 세 번째 챕터, 바로크 양식의 정의, 움직임과 드라마의 거장으로서의 면모를 살펴보겠습니다. 공장장, 그리고 외교관, 이 엄청난 투잡이 가능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그가 진짜 거장 예술가였기 때문입니다. 루벤스는 얌전하고 균형 잡힌 르네상스의 룰을 확 깨버리고 폭발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바로크 양식의 끝판왕을 보여준 인물이거든요. 그의 그림을 보면 인물들이 캔버스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이 과장된 움직임, 연극 무대처럼 빛과 그림자가 강력하게 충돌하는 극적인 명암법, 그리고 보는 사람의 감정을 쥐고 흔드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뿜어져 나옵니다. 자, 이 디테일들이 실제 작품에서 어떻게 섞여 들어가는지 살펴볼까요? 아까 말씀드린 네로의 평생 소원, 십자가에서 내림입니다. 그림을 쫙 가로지르는 저 45도의 대각선 구도는 시각적으로 엄청난 긴장감을 주죠. 게다가 죽은 예술을 다 죽어가는 마른 몸이 아니라 미켈란젤로의 영향을 받은 근육질의 영웅적인 모습으로 그려놨습니다. 거기에 카라바조에게 배운 명암법으로 예수의 시신에만 마치 스포트라이트를 켠 듯 빛을 쐈고요. 9명의 인물들이 하나로 얽혀 움직이는 이 폭발적인 역동성, 정말 보는 순간 넋을 잃고 압도당하게 만들지 않나요? 그의 예술을 이야기할 때 루벤스의 여인이라는 고유명사도 빼놓을 수 없죠. 그는 당시 흔했던 마르고 창백한 인물 대신 피가 핑핑 돌고 생명력이 넘치는 육감적이고 풍만한 여인들을 화폭에 담는 걸 사랑했습니다. 특유의 기법으로 매끄럽고 윤기 좌르르게 표현된 피부 질감은 정말 감각을 자극하죠. 이건 그가 열렬히 사랑했던 두 아내 이사벨라 브란트와 나중에 맞이한 16살의 어린 아내 헬레나 푸르망으로부터 얻은 아주 깊은 영감의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미술사가들이 극찬하는 루벤스의 진짜 천재성은 바로 이 놀라운 융합 능력에 있습니다. 고향인 북유럽 플랑드르 전통 특유의 현미경 같은 정밀한 디테일, 이탈리아의 카라바조와 티치아노에게서 물려받은 극적인 감정선과 색채, 거기다 고대 조각에서 가져온 고전주의의 영웅적 이상까지, 물과 기름 같을 수 있는 이 세 가지 요소를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완벽한 비율로 섞어서 오직 그만이 할 수 있는 루벤스 스타일을 창조해낸 겁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루벤스는 배고픈 천재 예술가라는 그 지루한 신화를 아주 통쾌하게 걷어차버렸습니다. 그는 대규모 공방을 이끄는 탁월한 CEO였고 유럽을 누빈 뛰어난 외교관이었으며 모든 미술 양식을 종합한 위대한 마스터였죠. 여기서 우리는 꽤나 흥미로운 질문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조수들을 활용한 대량 생산의 공장식 시스템, 그리고 권력의 입맛에 맞춘 정치적 프로파간다 전략, 이런 것들이 과연 그가 남긴 3,000점의 걸작이 가진 천재성을 깎아내리는 요인일까요? 아니면 오히려 이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자기 예술로 승화시켰던 예술가 루벤스의 진짜 천재성을 더욱 비범하게 증명하는 걸까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길 바라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칩니다.